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이음팀에서 활동하는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리페어 컬처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쓰던 우산살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가방끈이 떨어지면요? 아니면 전기포트 버튼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이 고장나면 버리고 새로 사서 쓴다고 대답하실 텐데요. 새 것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방법을 모르거나 고쳐줄 곳을 찾지 못해서 그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껴 쓰던 물건이 일부만 떨어져 나가거나 고장나더라도 전체를 버리고 새로 사야만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조장하는 지금의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도 일부러 일정 기간을 사용하면 수명이 다하도록 만든다고 하죠. 독일 물리학자이자 국립 독일 박물관 관장인 리페어 컬처의 저자 볼프강 해클은 수리하고 수선하는 일이 자연의 플랜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조직하고 또 치유하는 우리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장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챕터를 함께 읽으며 끝없이 성장을 외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수리, 수선, 재활용 사회를 만드는 상상을 해볼게요. 성장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길, 리페어 컬처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사회 전체를 위해 지속적인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라는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내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최대한 줄이려 애쓰면서 생태적으로 더 올바르게 생활하려 노력한다고 해서 나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느껴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극지방 빙산들이 녹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그냥 전 세계 인구가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최소 할당량을 맡길 수는 없을까? 에스키모와 유럽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가 다른 것처럼 전 세계인의 삶의 방식 역시 천차만별이니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각각의 개인이 실천해서 이루어낸 수많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 사회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행동에 맞추어 산업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리페어 컬처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서 시작해 전체 사회를 바꾸는 하나의 운동으로 퍼지는 것이 내 바람이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된 듯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발이나 여러 타격에 맞설 수도 있어야 한다. 몇 해 전 에너지 소비 기준과 자원 소비 기준을 모두 적용해서 만든 생태학적 휴대전화기가 시장에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사려는 소비자는 거의 없었는데 디자인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데다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몇몇 기능들이 아예 탑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전화기로는 단지 통화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제조사로서는 큰 실패였으며 에코 디자인에도 여러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보다 중요하고 또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덜한 쪽은 수리 가능한 디자인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즉, 제품의 수리 가능성을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그 중심에 세우는 것이다. 함께 만들고 또 함께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는 리눅스 같은 개방형 운영체제나 계획을 세워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들이 훌륭한 모범이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도덕의 결핍이란 사실 지식의 결핍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가 곧 에너지 상태와 자원 상태, 생태학적 측면과 경제학적 측면 사이의 복잡한 관계들을 알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생활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미래가 가능하도록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할 것이다. 이 점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유럽에서 특히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라면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이후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오늘까지도 그 바탕으로 여겨지고 있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회적인 정의 역시 지속 가능한 행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빈곤하고 식량조차 부족한 이들에게 배부른 서구인들에게 하는 만큼 미래 사회를 위해 기여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자원이 유한한 지구를 생각하면 어차피 서구인의 생활 방식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세계 인구에 모두 적용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줄 조정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장치에는 시장 지배력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측면, 정서적인 마케팅,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새로운 기술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0년도 더 지났지만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매우 크다. 시장 지배력이란 이를테면 어떤 제품의 판매 가격은 점차 그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럴 경우 제품 가격은 전체 자원의 소비와 에너지 소비는 물론이고 제품의 내구성과 관련하여 수선과 재활용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물론 천천히 단계적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며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제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테이크 한 접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원재료의 물과 미네랄, 에너지, 운송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스테이크의 가격이 얼마나 비싸지겠는가? 내 생각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함께 수리, 수선사회, 재활용 사회가 되어야만 인류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리학적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처럼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설사 우리 모두에게 재활용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생태학적으로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려 할 때 한 가지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수리하고 재활용하고 끝까지 다 쓰고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동안에도 전 세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50년쯤 후 항공연료가 부족해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진다면 비행을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해질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까? 현재 어떤 우수한 배터리라 해도 아직은 그 에너지 밀도가 지구상의 2차원 평면 위의 한 지점 A에서 B로 어떤 물체를 옮길 수 있을 뿐 비행이라는 3차원에서 가능할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중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까지 갖추는 데까지 다다르려면 한참 멀었다. 현재 리튬 이온 전지와 항공연료의 밀도는 100배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예시들 하나하나는 어떻게 하면 전 지구의 기업들이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자원 약탈적 사업 방식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그 방향을 옮겨갈 수 있을까라는 거시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이때 이 퍼즐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소비자들이 더욱 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기기는 점점 더 자주 입에 오르고 있다. 전화기는 스마트폰이 되었고 벌써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게는 스마트한 기기보다 스마트한 인간이 먼저고 또 더 좋다. 뻔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스마트한 인간이 진정으로 스마트한 제품들을 만들고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건 제대로 된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스마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를 들면 대체 왜 매년 새 휴대전화기를 사야 하는가 하는 것들 말이다. 소비사회의 저주 속에서 우리는 저도 모르게 사용 만료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흔히 경제활동을 그 이유로 들곤 한다. 신제품들을 계속 사들임으로써 내가 경제의 보탬이 되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세련된 새 제품을 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채 1년도 안 된 물건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소비는 당연히 바뀌어야만 한다.